이러니 이렇게 한때 모아 놓고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123개 사유로 정리가 되고요. 요게 이제 1년간 좀 뺄 거 빼고 필요한 거 넣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요 정도의 사유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관계 근거 법령이 있고요. 크게는 두 가지.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있고 또 거래신고법 간략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것들 또 최근에 그 형법과 관련된 것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처분과 관련해서도 보십시오. 상대적 취소, 자격정지 6개월, 업무정지 1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등등등 자격정지, 자격취소, 절대취소, 지정취소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처분과 관련해서. 당장 하나 볼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취소, 절대 취소. 그러니까 취소하여야만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를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이 그림을 최대한 압축해서 필요한 부분만 따로 떼서 지금 여러분과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이 표, 아까 그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만 떼온 겁니다. 보이시죠? 네. 이 모든 것이 14개인데, 자, 개수로 보면 4개, 3개, 2개, 5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눴을까요? 왜? 애우기 좋으라고. 예. 일단, 금지 행위에서 여러분이 주목을 하면 좋은 게, 4개, 그 다음에 3개, 2개, 5개. 여러분, 숫자적으로 4, 3, 2, 5 이렇게 돼 있죠. 4, 3, 2, 5. 4, 3, 2, 요 2를 돌리면 어떻게, 회전시키면 어떻게 해요? 5. 4, 3, 2, 5. 이것을 중개사법 관련 모든 암기의 시작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걸 기본으로 하고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까지를 포함하는지 분녀회장 떠올리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 그 자격을 기반으로 해서 사무소를 등록해서 개업하는 그런 사람 말고라도 일반인 이 분녀회장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법에서는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너무나 그래서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내팽개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제발 당부드립니다. 지금 가장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애절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매매가 성사가 되면, 거래가 성사가 되면, 또는 임대차가 성사가 되면, 이게, 계약서 이전에 뭔가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의뢰인에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또 의무화 돼 있고, 설명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인설명서의 종류가 4가지씩이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주거용이 있고, 주택, 그다음 비주거용, 그리고 저기 임목, 그 다음에 광업공업재단까지. 그 앞에 이제 토지가 있죠. 이 4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부터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최소 한번 그 시험을 보고도 그것조차, 낯선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시험에 실패하신 겁니다. 크게 잡으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 설명서가 필요하고요. 이 확인 설명서에 정해진 항목들이 있다. 반드시 확인 설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들어간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가면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되어 있죠. 개정은 2024년도 7월 2일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그 주거용이죠, 주거용. 1번부터 4번, 1번부터 4번까지가 있고 주거용인데, 어떤 확인 설명을 하려면 참조해야 될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이 뭘 활용했는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 필요해서 집주인한테나 뭐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면 여기 적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제시가 돼 있고, 이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적시해 뒀고, 그리고 가격 신고할 때는 실제, 예, 실제 거래가액,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이렇게 계산할 양도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 뭐 다운 계약서라는 거 들어보시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실,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 다른 건요, 여러분이 문자 해독 능력만 있으면 읽으시면 읽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 부분 보이십니까? 토지, 아까 토지 이용 계획 등등등.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작성 방법을 설명한 건데, 여러분 이거 지금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요 항목, 요 사항, 요 사항, 예, 요거 있었죠. 건폐율, 용적률. 요건 어쩌라고요? 시군 조례에 따라 적으랍니다. 거기 있는 대로 적으랍니다. 따라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이거 읽힙니까? 이거 전부 공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리 계획이 뭔지. 그러기 전에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뭔지. 아니 그러기 전에 도시군 계획 알으셔야 되죠. 도시군 계획은 왜 도시군 계획이에요? 이런 공법적인 것들이 지금 떠오르면서 뭐가 느낌이 이렇게 따라 나와야 하는 건데, 이 공법 공부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공법 관련 제 영상을 올려놓은 것 정도는 좀 보세요. 그러면 이런 대목에서 좀 굉장히 생산력 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익숙하신 분 익숙하실 거고, 아마 굉장히 낯선 분들은 낯설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애용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뭐 활용 이유를 모르고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 주택에 관해서, 그러니까 부속 토지를 포함한 이 주택의 중개 보수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일단은 국토교통 조금 내려볼까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주택인데, 조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국토교통부 0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음, 시도라고 하면 이 세 곳을 말한다. 이렇게 이하 조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가 이제 있는데 조례 뭐 이렇게 강원 자치도 조례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도교통부 영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시행 규칙이 있고 여기 이제 별표를 클릭하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중개보수 상한요율 여러 가지 매매가 있고 보안이 있고 그리고 임대차가 있고요. 시행규칙 별표 1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주택 말고도 여기 오피스텔까지는 중개보수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1,000분의 5, 또 임대차는 1,000분의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5, 6, 7 여기 5, 6까지 구간이 두 개뿐이니까 그리고 3부터 4, 5, 6 이렇게 가고요. 4, 5 1,000분의 4, 5 네. 뭔가 규칙이 보이시죠? 음.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의 출발은 매매의 경우에는 요 구간,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암기가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2구와 16은 일단 그 이 매매 교환하고 임대차의 차이를 좀 확실하게 그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예 물건을 그 부동산을 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세금도 물어야 하는 한편으로는 짐이 되는 이고 가는 겁니다. 이고 가는 것. 이고. 예. 여러분 좀 도움이 될까요? 교통부령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법원 국회에서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죠. 거기에 주택의 어떤 중개 보수의 범위를 제시를 합니다. 대통령 명령. 예. 그리고 그 제시된 범위 안에서 이 시도, 어,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까지 이 시도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다시 정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통해 확정을 하게 됩니다. 예. 주택 외의 것은 이렇게까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계약공인 중개사 그리고 의뢰인 중개 의뢰인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협의. 자 일단은 2단계고요. 그러면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일단 주택 이 대통령이 정해놓은 주택을 매매 교환 또는 이 매매 교환은 거의 뭐
같은 성격의 거래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 교환 그리고 이 임대차의 중개 보수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먼저 구분되어 있다라는 사실부터 인지하셔야 됩니다. 주택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따로 정해놔 두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정했을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니까. 간단하지 않으니까 따로 특별히 제시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택은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해낸다고 하는 표현이 아마 맞는 걸 거예요. 같이 가보시죠. 자, 그 아까 그 주택, 지금 주택입니다. 주택입니다. 그리고 자, 그 매매나 교환은 2억에서 9억 구간이 중심. 임대차는 1억에서 6억 사이가 중심 구간. 그리고 위로는 12억까지의 구간이 있고 15억까지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이나 2억 밑으로는 0.5억, 5천만 원까지 구간이 있고 그 미만 구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한 규칙이 있어요. 구간을 위로 가나 구간별로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이 중심 구간에 플러스 0.1%씩을 하면 됩니다. 천천히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매매나 교환 쪽부터 보면 이게 이제 이게 9억부터 12억까지는 0.5, 그 다음에 15억까지는 0.6, 15억을 넘어가면 0.7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늘어난다고 했지 이 줄어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억 밑으로 5천까지. 예, 그거는 또 0.5. 5천 미만으로 떨어지면 0.6까지. 자, 그러면 임대차 쪽은 어떻게 되느냐? 출발이 다를 뿐. 이렇게 이 출발이 이렇게 0.4와 0.3으로 다를 뿐 규칙은 똑같다. 중개 보수가 굉장히 이 암기의 난이도로 치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1년 지나고도 사실은 요 중심 구간 머릿속에 확실히 담고 계신 분조차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심 구간 매매와 교환은 2억, 9억 사이가 중심 구간이다. 그리고 이 0.4 임대차는요. 1억과 3억 사이가 중심 구간이다. 그리고 0.3. 그리고 각 구간의 경계는 위로는 12억, 15억, 밑으로는 0.5억, 5천만 원. 이렇게 구간이 있다는 것을 기본 프레임으로 두고 위로든 아래로든 갈 때 0.1씩 뺀다가 아닙니다. 늘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교환과 임대차는 0.1 차이가 난다. 매 구간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으면 이 기억에서 이게 분산될 가능성이 극히 최소화되는 거죠. 예.
여기 중개보수 등 32조입니다. 32조. 32조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죠.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 요게 이제 중개보수가 되겠죠. 받는다를 받는다. 다만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요것 때문에 이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중개대상물 권리관계가 어떤지 확인 필요할 때 드는 비용 또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요거는 다른 챕터에서 다루어지는데 일단 이 두 가지에 필요한 실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 얘기 있었죠. 이 보수를 언제 지급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게 건물, 주거용 건물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부속 토지가 있잖아요. 이걸 포함해서 주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중개 보수 그리고 제2항에서 실비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주택과 관련해서 보수 그다음에 실비 그 한도 요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일단 어디에 나와요?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 앞에는 대통령 여기는 그 장관이 속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죠. 여기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범위를 정하고 각 시도에서는 조례로 따로 더 확정한다는 거죠. 단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이게 주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조례까지 가야 확정이 되는 거죠. 중개보수 제32조에 나오는 중개보수 그 상한요율 이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그 다음에 그것의 지급시기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법 조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죠. 주택이 있고 주택 외가 좀 달리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지급 시기 관련해서도 그 주택 외 이왕에 여기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걸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개 보수와 관련해서 이 주택의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한 범위 정도를 이 제시를 하고 있고 시도 조례까지 가야 확정된다는 거죠. 주택이니까. 그리고 실비는 무조건 그 시도 조례까지 가서 최종 내용이 정해집니다. 실비니까 그 지역의 그 말하자면 그 구체적인 상황, 경제 여건 뭐 이런 등등이 고려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령으로는 청구 대상. 그러니까 앞에서 법에서 그 청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대상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고의 유일한 대상 뭐예요? 거래. 매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금 물리려고 국가적으로 특히 양도소득세 물리려고 만든 법이죠. 제정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이제 매매에 대한 그 체결했다든지 해지했다든지 요럴 때, 그리고 뭔가 애초에 신고할 때 잘못돼 있다 요럴 때 정정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이제 바뀌었다, 신고할 때는 잘못된 게 없었는데 사후적으로 신고 후에 바뀐 게 있다 그러면 변경 신고가 되죠.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바꿔야 된다, 원시적 내용을 바꿔야 된다 이러면 정정. 후발적. 원시적 후발적은 민법에서 많이 듣죠.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고 시에 잘못된 게 있었으면 정정, 그거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해서 정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고는 제대로 됐는데 이후에 뭐 바뀐 게 있습니다 하면 그때 변경 신고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공부를 이미 해 보셨잖아요. 정정 신고 사항하고 변경 신고 사항이 다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요 내용은요, 국내 어떤 교재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심지어 일타 강서로 통하는 또는 암기법을 자랑하는 강사분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소개해 드린 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지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의 기준을 제 나름대로 잡아본 거고, 사실 여기 사항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이제 정정사항이 될 수도 있고 변경사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정정사항만 될 수 있고, 둘 다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둘 다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꾸 이제 애우려고 하고 코드를 만들어서 온갖 암기법을 동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가지고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일단 둘 다 안 되는 것, 둘 다 되는 것 정리하면 좋겠죠. 둘 다 안 되는 건 뭐예요? 특정하는 것들. 정정, 변경 둘 다 되는 건요, 거래 지분 또는 거래 지분 비율. 이렇게. 거래와 관련되지만 거래 온전한 원래 원형에 가까운 오리지널 거래 내역하고는 다르게 다른 거래 지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속성 같은 경우는 정정 신고, 애초에 좀 잘못된 게 있어요 하고 신고는 할 수 있다. 또 처음 것이니까 애초에 시작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니까 꼭 고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그 특정하는 것이 아닌 속성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실은 변경하는 것은 신고할 필요 없다. 신고사항 아니다. 그 다음에 특정 뭔가를 이제 특정하는 것에는 당사자나 어떤 부동산 대상물도 있지만 그때 거래 내역, 거래 내용, 요게 이제 특정하는 건데, 요 거래 내용도 정정할 수는 없어요. 일종의 특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서 또 면적이 좀 바뀐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일부가 제외된다든지 부동산의 일부가 제외된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위탁 관리인까지 해서 변경되면 신고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마음 편하게 정리도 되면서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경험해 본 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도 나오고,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뒤에 중개실무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곳에 걸쳐 있어서 좋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사실은 최근 시험에서 그
법정갱신과 관련해서 그게 근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드디어 나와버렸습니다. 암기만으로 대처 가능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수준에서, 근원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게 나와버렸죠. 지금 이 법정갱신과 관련해 가지고 그 법정갱신이 되느냐 마느냐 그 여부와 관련해서 임대인의 어떤 조건, 그다음에 임차인 편에서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법정갱신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조건이 그렇고 그 여부와 관련된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건이 뭐냐, 또 그 계약 안에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 조건과 관련해서 법정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그 존속 기간은 또 어떻게 되고, 또 법정갱신이 됐더라도 소멸 통고, 해지 통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통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이렇게 통고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이제 법정갱신이죠. 주택임대차 먼저 보면, 자, 이 임대인 입장에서 자, 이 부분은 언제, 그러니까 그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에서 2월 사이, 요 사이에 임대인이 이제 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 또는 갱신한다 하더라도 조건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어야, 통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적으로 자동 갱신, 법적 갱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 언제부터 시작은 없어요. 그냥 그 만료되기 전 2개월 전까지 너의 의사를 밝혀라. 그러니까 입 닫고 있으면 가는 거야 이겁니다. 여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통지 관련 규정이 없어요.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빌린 사람 너도 나갈 거면 2달 전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법은 명령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말하라는 게 없어요. 나갈 거면 말하라,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나갈 거면 언제까지 얘기해,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갈 거면 언제까지 말해야 돼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라도 나가도 돼.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해도 언제든지 너 나갈 수 있어. 만료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2개월 전이고 이런 규정 없어. 그러니까 만료되기 전 언제라도 얘기하면 그냥 나가면 돼. 굿바이 하고 나가면 돼. 임대차 같은 경우도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으로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법으로, 특별법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특별법 우선인데 이 우선되는 특별법에서는 2년 이렇게 고정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튼 법이 명령한 대로 아무 말 없다 보니까 갱신이 됐어요. 갱신이 됐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지하고 싶어, 계약을. 그러면 이제 임대인 쪽이든 임차인 쪽이든 의사 통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통고는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주임법은 빌려준 쪽은 6개월에서 6월에서 2월 사이. 그다음에 빌린 쪽은 2월 전까지는 얘기해야 돼. 상가 임대차는 어떻게 됐어요? 빌려준 쪽, 너는 1개월, 6월에서 1월 사이. 그러니까 이 상가 임대차법 1개월 전까지, 아주 직전까지 1개월 전까지 바짝 와서 얘기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더 강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주임법은 어떻게 됐어요? 너 2개월 전까지는 미리 말을 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심지어 다 외우고도 시험 문항에서 정답 체크 못하는 이유는 학습의 방향이 틀렸어요.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학습을 해온 거예요. 시험에서는
지문에서 사유가 등장하면 아 이건 뭐 금지 행위이면서 1년 1천에 해당하면서 포상금의 대상은 되는지 안 되는지 교란 행위에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게 함께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자기 그 뭐 포상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형벌까지는 그러니까 금지 행위부터 출발해서 적어도 이 형벌까지는 사유가 주어지면 함께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시험에서 정답 체크를 어김없이 틀림없이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암기했던 방식으로 암기를 했던 분도 조금만 틀어서 방향을 틀어서 막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개업이 이렇게 명칭을 정해도 좋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이, 개업이. 그 다음에 그냥 다 없이 그냥 공인중개사 그러면 그냥 공인이 이래도 돼요. 공인이, 개업이, 소속이.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보조원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이, 소속이 이런 식으로 공인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러면 그냥 자격증만 딴 거야. 공인 됐다. 자격만 인정이 됐다. 공적으로 인정이 됐다. 공인이. 근데 그 사람이 사무소를 차리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등록이 핵심인데 이 등록해서 사무소를 개업을 했다. 그러면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요. 개업이. 근데 사무소 차리지는 못했어. 근데 누군가가 차렸는데 거기에 취업을 했어. 그게 소속이죠. 소속이. 그래서 이 소속이는 가장 큰 개업이와 차이는 뭐예요? 직접 사무소 개소를 안 했다는 거죠. 등록 직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 그동안에 그렇게 애웠던 것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는 진짜 키 포인트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파고든다. 혈파고인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살짝 얹히면서 살짝 기분 좋게 얹히면서 1년 1천, 3년 3천 등등 그 다음에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그 다음에 자격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요거까지도 다 이렇게 깔끔 이런 식으로 단계로 갈 거예요. 요 다음 컨텐츠에 이어질 겁니다. 일단 기본은 됐으니까 이 황금 같은 이 시간 제발 좀 잘 활용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방금 한 약속 남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325 뭘 떠올리려고 그랬죠? 요 사각형. 네. 그 다음에 3, 2, 여기 5 이렇게 떠올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432까지 여기가 이렇게 해당된다고 그랬죠. 1년 그러니까 금지행위 중에 4는 사각형 떠올리면 좋다 그랬죠. 이렇게 1년 1천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 1천에는 금지행위 4개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년 3천. 3년 3천은 3년 3천. 요 부분이죠. 요거는 금지행위 중에 3, 2, 5에 해당하는 것들. 플러스 둘. 요 둘이 뭐냐? 요 3년 3천 과하니까 금지행위에다가 이 개업이 하면 등록이 핵심이잖아요. 이 등록과 관련해서 부정, 거짓, 그 다음에 무등록 이런 것들이 거짓, 거짓 부정 하나, 그 다음에 무등록 이렇게 해서 2개. 그 다음에 요 2개는 이제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뭐 여러분 이미 또 학습 꽤나 됐으니까 아시겠다. 금지 행위를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전에 거꾸로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면 금지행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금지행위는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 체크가 잘 안 된다. 오답률이 높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 금지행위부터 시작하라. 금지행위부터 숙지가 되면 그 이유는 알맹이가 꽉 찬 내용으로 그것도 거저먹듯이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자 이제 비법 공개, 혈파고만의 비법 공개합니다. 자, 요게 1년 1천 한 방에 응축해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지행위에서 사를 떠올리면 거기에 1년 1천이 들어있고 거기 안에 또 플러스 알파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4로부터, 금지행위 4로부터 시작합니다. 금지행위 4는 바로 여기였죠. 4325. 금지행위는 요 4325에서 출발했죠. 4325. 네. 그리고 특히 1년 1천은 4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년 1천은 4로부터 시작하지만 3년 3천은 325. 거기에 둘 이렇게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4는 이제 됐다고 보고, 요 4는 됐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1년 1천을 정리를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자, 1년 1천이에요. 1년 1천. 그래서 요 1년 1천을 완성을 하면 사각형을 완성을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금지행위를 담고 있어요. 금지행위. 여러분, 금지행위의 4, 3, 2, 5 중에 올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 말고 그 개업이 등을 상대로 하는 그 사유들이 있었잖아요. 대상으로 하는 사유가. 그게 뭐예요? 형벌과 이어지기 전에 1년 1천이나 3년 3천하고 이어지기 전에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상대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요거 말씀드렸죠. 소속이한테는 자격정지 6개월이지만 개업이가 취소당할 등록을 사무소 개소한 거를 취소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던가 아니면 좀 봐줘서 조금 약하게 뭐 고의성이 없다든지 상습성이 없다든지 이러면 업무정지 6개월 쉬어. 그럼 그 정도면 되겠어. 반성이 되겠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거 그 내용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한 덩어리로 꿰고 있으면 자유롭게 내 마음속에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거니는 듯 그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여타의 공부에도 무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절대적 등록 취소밖에 안 되는 그냥 단호하게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취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 숫자가 나와요. 1년에 2회 이상 추가 업무 정지. 그러니까 세 번째 업. 근데 그 세 번째가 앞에 업이 두 개 깔린 업.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건 절대적인 등록 취소예요. 삼진 아웃. 근데 그것도 세 번이 나란히 그러니까 취소 바로 직전 그 과한 게 뭐예요? 업무 정지잖아요. 취소만큼은 아니어도 덜하지만 그 취소 외에 가장 강한 세 개가 나란히 삼진 아웃. 그럼 취소로 가는 거예요. 취소보다 낮은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네 번째 쌓이고 이 네 번째에 업무 정지든 과태료가 쌓이면 상습범으로 가중해서 취소로 그냥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면서 상대적 이 표현은 그냥 지우시는 게 좋아. 그것 가지고는 느낌이 안 난다. 그건 한 단계 더 거쳐야 돼. 다시 뭔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뭐예요? 결국은 6치라는 거야. 6개월인가 취소가. 요런 그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거, 소위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걸 들이대고 요거 업무 정지에 해당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이대면 아찔한 거예요. 아찔해. 상대적 등록 취소인데 이 일은 아예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해. 예. 거기다가 시험 보는 상황에 이게 더 몽롱해집니다.
공황 상태로 가버려요. 예. 아는데 왜 모를까? 아는데 왜 모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는 또 그때 그 컨텐츠 안에서 그 필요하면 라이브나 오프라인 강의 요청하시라. 그럼 민감하게 반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어느 분이 그 라이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좀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여튼 일정을 정해서 그 필요한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애우려고 반복만 하다 보면 책상에서 졸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 수면제가 없죠. 그런다고 외워집니까? 안 외워집니다. 기억 안 됩니다. 근데 외우면 뭐합니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좋으면 좋아요. 또 이런 좋은 컨텐츠 계속 보고 싶죠. 보고 싶으면 구독. 그리고 뭔가 라이브나 특강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만나고 싶습니다. 자, 교란행위 일단 해당되는 것만 쭉 한번 보시죠. 개수 보니까 45개. 예. 많기도 하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앞글자 딸 수도 없고 뒷글자 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런데 고맙게도 이게 4, 3, 2, 5로 일단 시작된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금지행위 4, 3, 2, 5로 시작한다는 이 하나의 그 주옥 같은 키 황금 열쇠죠. 예. 벌써 여기까지 하면 14개 4, 3, 2, 5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하는 거죠. 예. 여러분 가나다라 모르는 분 없잖아.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러분 다 생각나죠? 자, 보면요. 금지행위가 다행스럽게 기역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출발의 금지행위가 또 기역이야. 그 다음에 니은은 없어요. 디귿과 관련해서 둘과 관련, 둘. 예.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은 또 하나, 등록. 등록, 드. 예. 그 다음에 미음, 디귿, 리을과 관련된 게 뭐 있겠어요? 리을로 시작하는 말은 우리말 자체에 없지.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을. 그 다음에 미음 하면 뭐 떠오르죠? 명칭. 그 다음에 미음 다음에는 비읍시옷이잖아. 비밀 지키라는 거. 시, 보여주라는 거. 계시하라는 거. 지킬 거 안 지키고 보여줄 거 안 보여주면 질서교란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한 6개, 7개가 정리가 한 방에 끝나고 그 다음에 금지행위 한 방에 끝났죠. 기쁘죠? 그렇게 내 정신을 교란시켰던 교란행위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네, 놀랍고 기쁘고 혈꼬치가 고맙지 않습니까? 고마우면 좋아요. 네, 이런 거 많이 접하고 싶으면 구독 그리고 직접 보고 싶다 하면 댓글 부탁드립니다.